네, 한번 생각 좀 해보셨나요? 갑자기 끊기셔가지고요.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찍어놨는데 광고 같으면서 이어서 찍은 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 부분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연상태를 빨리 끝내야지 사회계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법과 소유권 이렇게 돼서 이게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순간 불평등이 되어버리고요. 이 불평등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선은 뭐라고 보냐면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강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 누가 빈자가 되고 싶어 하고 약자가 되고 싶어 하고 노예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불평등이 만들어낸 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요소에 의해서 인간들이 불평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면 할 수 있겠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해졌는가? 조금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은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눈치를 봅니다. 뭐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그 누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다 강자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빈자도 부자 눈치를 보고요. 부자도 빈자 눈치를 봐요. 뺏을 수 있으니까. 강자도 약자 눈치를 봐요. 왜? 뺏을 수 있으니까. 약자는 당연히 눈치 보겠지. 왜? 압박할까봐. 주인과 노예 마찬가지로 논리는 다 적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들 보시면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버리는 순간 인간에 있는 다른 제도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원인들은요. 대부분 이게 되겠죠. 허영심.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행위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이거 어렵나요? 잘 보이려고? 근데 이 잘 보인다는 점에서 동정심이 특히 다 빠져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선은요. 동정심을 사회적 이덕의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빠져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덕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원인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을 무식한 말을 뭐라고 할까? 타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여기 이걸 못 지었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웠어. 그것이 자율이에요. 내가 내 행동을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 불평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착화가 되면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잘 보이게 되고 그런 점에서 내 순수한 모습은 잃어버리고 오직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타율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거나 혹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가고 싶어 할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랑 이거랑 정말 일치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내가 타율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해요. 저는 타율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원을 가고 있는 것도 학위를 따기 위한 것이고 학위를 따면은 그 이유는 나중에 책 쓸 때도 참여할 수 있고 뭐 EBS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위를 쌓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원하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점은 너무 고통스럽고 일단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전 국회의원이 딱 되자마자 이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진짜 그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이끌었구나. 오히려 인간이 만든 제도에 인간이 지배당한다는 좀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행동할까에 대한 대표적인 게 그 강요한 선생님 있잖아요. 강요한 사모님 이야기 자주 이야기하시는 분. 우리가 보기에 그분은 엄청 뭔가 단호하고 지도가 있으시고 모든 것을 자기가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까지도 있어 보여. 하지만 그분은 사모님 전화가 딱 와버리는 순간 갈게 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 점에서 그는 순전하게 사모님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타율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이미 이게 전대적인 권력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저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저도 눈물이 나와요. 제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만 설득해야죠. 그래도 영어까지는 내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영어는 좀 나한테도 권력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막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건 웃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사회 제도에 의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루소의 이야기는 이 타율의 삶을 이 자율의 삶을 돌아가기 위해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겠죠. 루소가요 원래 이 인간 불평등 계약론에서도요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초적 계약이라고 있지만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사회 상태예요. 사회 계약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디든지 이제 그런 계약 이야기는 원래 있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사회 계약론에 있는 루소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통상적으로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루소의 데뷔작이에요. 데뷔작품. 학문과 예술의 대하여라는 책인데 우리 흔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미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뭔가 지성인이다, 똑똑하다, 따라가고 싶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루소는요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루소의 데뷔작품이니까 진짜 얼마나 그가 좀 뭔가 사회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루소는요, 이 학문과 예술이라는 존재는 다 어떤 것들입니까? 지적인 허영심을 뽐내는 수단으로서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아는 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예술 잘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미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도 순전하게 타율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루소의 책들을 보면요 루소가 유난히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쇠, 사, 슬이에요. 뭐 나중에 이제 사회계약론에도 등장하고요 여기서도 나오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한테 쇠사슬을 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쇠사슬을 매는 것은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지. 그게 사회제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동정심에 기반한 사회적 미덕은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허영심을 뽐내면서 학문과 예술이 오히려 인간의 미덕을 없앤다. 인간의 미덕을 없애면서 이제 그것이 다시 이 인간 불평등 기억론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학문과 예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간은 사회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 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은 자율적인 삶이 아닌 온전히 타율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루소의 과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이 타율로서의 삶을 사회계약이라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